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리즈 제2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91년 3월, 전라도 여수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것이었다. 이순신은 40 후반의 나이로 비교적 늦게 출세한 무신이었다. 그는 정읍 현감을 거쳐 여러 관직을 지냈지만 항상 청렴하고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때로는 상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순신은 관직운이 따르지 않아 낮은 벼슬을 전전하였던 터였다. 이순신이 1591년 정삼품 관직인 전라좌수사로 파격적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유성룡이 있었다. 외나라의 전쟁 위기로 인해 유성룡 등 당시 대신들이 서열을 크게 따지지 않고 능력자를 발탁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고, 선조 역시 신망을 보내 파격적으로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봄의 기운이 남해안을 따라 퍼지던 때였다. 전라좌수영이 자리한 여수의 포구는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오랜 세월 쌓인 해이함이 깔려 있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그의 나이 46, 무관으로서는 늦은 출세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다. 수영의 정문을 들어서며 이순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은 나른한 봄볕 아래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고 있었고, 무기고 앞에는 녹슨 창과 칼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군선들은 포구에 묶여 있었지만 판자가 썩어 들어간 곳이 여럿 보였다. 이것이 조선 수군의 현실인가? 이순신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곁에서 안내를 맡은 군관이 말했다. 장군님, 오랜 세월 전쟁이 없었사옵니다. 병사들도 이제는 농사일에 익숙할 뿐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당장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으라. 이순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저녁 수영의 객사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전라좌수영 소속의 장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나대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순신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실무에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장군님께서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나대용이 공손히 예를 갖추자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나대용인가? 소문으로 들으니 배를 만드는 일에 능하다던데 앞으로 함께 일할 것이 많을 것이다. 명을 내려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순신은 먼저 각 포구와 진영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순천, 여수, 사도, 방답, 흥양 등 여러 곳에서 올라온 보고는 하나같이 암담했다. 병력은 정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군선은 낡았으며 무기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군량미조차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태로 어찌 바다를 지킨다 하겠는가. 이순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일부터 모든 군선과 무기고를 직접 점검하겠다. 각 진영의 장수들은 허투루 보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라. 거짓으로 꾸며 보고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장수들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새로 부임한 수사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이튿날부터 이순신은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군선이 정박한 포구로 향했다. 판옥선 한 척이 물가에 묶여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판자를 손으로 눌러보자 썩은 부분이 푹 들어갔다. 이 배로 어찌 싸우겠다는 것인가? 당장 수리에 들어가라. 장군님, 목재가 부족하옵니다. 조선소를 관리하던 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족하면 구해야지. 산에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나대용, 그대가 맡아라. 목재를 구하고 목수들을 모아 당장 수리를 시작하라. 알겠습니다. 나대용은 즉시 움직였다. 무기고로 향하는 길에 이순신은 훈련장을 지나쳤다. 병사들이 활을 쏘고 있었지만 관역을 마치는 자는 반도 되지 않았다. 창을 들고 연습하는 병사들의 동작도 어설펐다. 저것이 수군인가 농부인가. 이순신은 한숨을 내쉬었다. 훈련을 감독하던 정훈이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병사들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량도 부족하여 기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군량이 부족하다면 농사를 지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전쟁은 배부른 군사가 이기는 법이다. 하지만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내일부터 훈련 강도를 높이도록 하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정우는 힘차게 대답했다. 무기고의 문을 열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창과 칼이 쌓여 있었지만 대부분 녹이 슬어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 화살은 깃이 빠진 것이 많았고 활시위는 탄력을 잃었다. 화포는 몇 문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약이 눅눅하게 굳어 있었다. 이것들을 모두 손보아야 한다. 쓸 수 없는 것은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들어라. 대장간을 늘리고 장인들을 더 불러 모으라. 이순신의 지시는 계속 이어졌다. 며칠간의 점검을 마친 후 이순신은 다시 장수들을 모았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지경이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우리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장군님께서는 정말 왜군이 쳐들어올 것이라 보십니까? 한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반드시 온다고 본다. 일본은 오랜 내란을 끝내고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조선은 그들에게 명나라로 가는 길목이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평화가 오래 이어지면서 전쟁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여겨졌는데 새로 부임한 수사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군선을 정비하고 새로운 전선을 건조한다. 둘째, 무기를 개량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한다. 셋째, 군량을 확보하여 오래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이순신의 말에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서도 나대용의 눈빛이 유난히 빛났다. 1591년 4월에 접어들자 이순신은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군선의 정비였다. 낡은 판옥선들을 하나씩 끌어올려 썩은 판자를 교체하고 틈새를 메웠다. 목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나대용, 판옥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날 이순신은 나대용을 불러 말했다. 어떤 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적이 쉽게 올라탈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배다. 내가 구상한 것이 있다. 이순신은 종이를 펼쳐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배의 윗부분을 판자로 덮고 그 위에 날카로운 송곳을 박아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였다. 뱃머리에는 용의 머리를 달아 그 입에서 화포를 쏠 수 있게 했다. 이런 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대용은 놀란 표정으로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없었으니 만들어야지. 이 배가 있으면 적선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 공격할 수 있다. 적들이 우리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고 우리는 안전하게 화포를 쏠 수 있다. 하지만 장군님, 이렇게 무거운 덮개를 얹으면 배가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배의 밑바닥을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게 중심을 낮추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대의 솜씨라면 가능하리라 본다. 나대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이 배의 이름은 거북선이라 하겠다. 거북이의 등처럼 단단한 배라는 뜻이다. 거북선 건조 계획이 세워지자 조선소는 더욱 분주해졌다. 나대용은 숙련된 목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장군님께서 새로운 배를 만들라 하셨다.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배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가 해내야 한다. 목수들은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판옥선은 익숙했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이었다. 나장, 이 배는 덮개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정말 물에 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밑바닥을 더 넓게 만들어야 한다.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작은 모형을 만들어 시험해 보자. 나대용의 제안에 따라 작은 모형이 만들어졌다. 물에 띄워보니 처음에는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밑바닥의 너비를 조절하자 안정을 찾았다. 된다. 이제 실제 크기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자재였다. 거북선 한 척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했고 철판과 못도 많이 들어갔다. 조정에서 내려오는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장군님, 자재가 부족합니다. 조정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대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이순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정에 보고는 하겠지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양에서는 왜군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인근 산에서 나무를 베고 철은 고무를 녹여 만들어라. 백성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겠다.
이순신은 직접 여수와 순천 일대의 백성들을 만났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두가 고통받게 될 것이요. 목재와 철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소.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순신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다. 수사나리께서 직접 이렇게 부탁하시니 우리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목재와 철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나대용은 대장간을 늘리고 장인들을 더 불러들였다. 거북선의 뼈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시기에 이순신은 무기 개량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화포에 관심이 많았다. 기존의 화포는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도 떨어졌다. 화포의 포신을 더 길게 만들고 화약의 양도 조절해야 한다. 멀리 쏘면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순신의 지시에 따라 대장간에서는 새로운 화포 제작이 시작되었다.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조금씩 개량되었다. 활과 화살도 손보았다. 활시위는 새 것으로 교체하고 화살은 깃을 바로잡아 날아가는 힘을 높였다. 칼과 창도 하나하나 검사하여 날을 세우고 자루를 튼튼히 했다. 무기는 군사의 목숨과 같다. 제대로 된 무기 없이는 싸울 수 없다. 이순신은 무기고를 점검할 때마다 강조했다. 병사들의 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훈이 훈련을 총괄했는데 이순신의 지시는 엄격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부터 시작한다. 몸이 튼튼해야 전투에서 버틸 수 있다. 활쏘기, 창술, 검술을 매일 익히고 노를 젓는 훈련도 게을리하지 마라. 병사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다. 오랫동안 느슨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고역인가? 전쟁도 나지 않았는데 왜 이리 혹독하게 구는 것인가? 병사들은 그늘에 모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다. 장군님의 명령이다. 따르지 않는 자는 군율로 다스릴 것이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난 후 이순신이 직접 병사들 앞에 섰다. 너희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아는가? 병사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편안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왜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칼을 갈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의 칼날 아래 쓰러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족이며 우리 백성들이다. 나는 그것을 막고 싶다. 너희도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순신의 말에 병사들은 숙연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힘든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강한 군사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너희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믿고 따라달라. 그날 이후 병사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훈련은 힘들었지만 불평은 줄어들었다.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겨내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1591년 5월이 되자 거북선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 나대용은 밤낮으로 조선소를 지키며 작업을 독려했다.
덮개를 씌울 때가 가장 중요하다.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어야 한다. 덮개를 만드는 작업은 까다로웠다. 두꺼운 판자를 배의 형태에 맞게 깎아야 했고, 그 위에 날카로운 송곳을 촘촘히 박아야 했다. 이 송곳들이 있으면 왜군이 감히 올라타지 못할 것입니다. 목수들은 조심스럽게 송곳을 하나하나 박아 넣었다. 뱃머리에 달 용머리도 제작되었다. 나대용은 장인을 불러 정교하게 조각하도록 했다. 용의 입 안에는 화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용이 불을 뿜듯 화포를 쏘는 것이요. 적들이 이 모습을 보면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요. 이순신은 조선소를 자주 찾아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거북선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는 것을 보며 그는 희망을 느꼈다. 한편 군량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오랜 기간 식량이 필요한데 조정에서 내려오는 군량만으로는 부족했다. 둔전을 만들어야 한다. 병사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군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순신의 제안에 장수들은 난색을 표했다. 장군님, 병사들이 농사까지 지으면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나누어 쓰면 된다. 농사철에는 농사에 집중하고 그 외의 시기에는 훈련에 집중한다. 배고픈 군사는 싸울 수 없다.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야 한다. 수영 인근의 땅을 골라 둔전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낮에는 땅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저녁에는 무기를 들고 훈련을 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순신도 함께 땅을 밟으며 병사들과 땀을 흘렸다. 장군님께서 직접 일을 하십니다. 병사들은 놀라워했다. 수사가 직접 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어야 군사와 장수가 하나 될 수 있다. 이순신의 모습에 병사들은 감동했다. 불평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해이하고 나태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긴장감과 활기가 감돌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군선들은 하나둘 정비되어 반듯한 모습을 갖추었다. 무기고에는 새로 만든 무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하지만 이순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았다. 왜군이 대규모로 배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야 한다. 이순신은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전략을 구상했다. 바다에서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적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전투 상황을 그려보았다. 1591년 6월 훈련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는 실전을 가정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여러 척의 배를 동시에 움직이며 전술을 익히는 연습이었다. 적선이 앞에서 다가온다고 가정하라. 화포를 쏘고 활을 쏘고 노를 저어 위치를 바꾸는 것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운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배 위에서 움직임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화포를 다루는 기술도 향상되었다. 포신의 각도를 조절하고 화약의 양을 맞추고
발사 시기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좋다. 이제 제법 군사답다. 이순신은 훈련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뙤약볕 아래에서도 병사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순신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말들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조선소에서는 거북선 건조가 한창이었다. 덮개가 완성되고 용머리가 장착되자 거북선의 위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대용은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무게를 조정했다. 배 안쪽에 돌을 실어 무게 중심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수들은 나대용의 지시에 따라 배 밑바닥에 돌을 깔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북선을 물에 띄울 날이 왔다. 1591년 7월의 어느 날, 수영의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포구에 모였다. 거북선이 처음으로 물에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천천히 내려라. 조심해서 다루어라. 나대용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밧줄이 천천히 풀리며 거북선이 물 위로 내려갔다. 무거운 덮개 때문에 배가 기울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배는 안정적으로 물에 떠올랐다. 성공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순신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했다. 이제 시험 운항을 해보자. 며칠 뒤 거북선의 첫 시험 운항이 이루어졌다. 노를 저어 배를 움직여보고 방향을 바꿔보고 화포도 시험 발사했다.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이 배는 적선 사이를 뚫고 들어가 공격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덮개가 있어 적의 화살과 총탄을 막을 수 있고 송곳 때문에 적이 올라타지 못합니다. 나대용의 설명에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북선의 위력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더 만들어야 한다. 한 척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척의 거북선이 있으면 적들을 크게 압박할 수 있다.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거북선의 건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재와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진척은 더뎠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둔전에서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었다. 병사들이 직접 가꾼 벼와 조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풍년이구나. 이제 군량 걱정은 조금 덜겠다. 이순신은 둔전을 둘러보며 흡족해했다. 수확철이 되자 병사들은 낮에는 추수를 하고 저녁에는 훈련을 이어갔다. 걷어들인 곡식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1591년 9월 조정에서 사신이 내려왔다. 이순신의 전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상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대가 거북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하던데 어떤 배인가? 바다에서 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선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이순신은 사신을 포구로 안내했다. 거북선을 본 사신은 눈을 크게 떴다. 오, 이런 배는 처음 보는구나. 정말 저것으로 싸울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쳤습니다. 사신은 배를 한 바퀴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충정이 가상하다.
조정에 보고하겠다. 하지만 사신이 돌아간 후에도 조정에서 추가 지원은 없었다. 한양의 조정은 여전히 왜군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정은 1575년 동서 분당 이후 줄곧 동인과 서인 양당의 정쟁이 이어졌다. 특히 거북선이 만들어지던 1591년 선조 24년은 세자 책봉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으로 동인이 세력 투쟁을 벌이면서 서인과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다. 조정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순신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순신은 인근 다른 수군 진영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경상우수사와 전라우수사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 우리가 따로 움직이면 각계격 파당할 것이요. 함께 힘을 합쳐야 하오. 하지만 다른 수영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오랜 평화에 익숙해진 그들은 이순신의 경고를 과도한 걱정으로 여겼다. 전라 좌수사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아니오? 왜군이 정말 쳐들어올까요?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요. 이순신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다. 적어도 자신이 맡은 전라 좌수영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결심이었다. 1591년 겨울이 왔다. 추운 날씨에도 훈련은 계속되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를 저었고 칼과 창을 휘둘렀다. 추위를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도 이긴다. 견디어라. 정운의 격려 속에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훈련을 이어갔다. 겨울 동안 이순신은 전략을 더욱 다듬었다. 적이 대규모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협의 좁은 곳을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조류와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했다. 바다는 우리의 땅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적은 수로도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순신은 남해안의 여러 해협과 섬들을 직접 둘러보며 지형을 익혔다. 어디가 좁고 어디가 넓으며 조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세세하게 파악했다. 1592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순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더욱 급박해졌다. 나고야에 수십만 군사가 모였다 합니다. 배도 수백 척이 넘는다 하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순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고지다. 반드시 온다. 1592년 정월, 이순신은 모든 장수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전시 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병사들은 언제든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군선을 최종 점검하고 무기와 군량을 완벽히 갖추어라.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장수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1년 가까이 이순신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들도 전쟁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장군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대용이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싸울 일만 남았다. 2월과 3월이 지나가는 동안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거북선은 이제 2척이 완성되었고 판옥선들도 모두 정비를 마쳤다.
병사들의 훈련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무기고에는 새로 만든 화포와 화살이 가득했고, 창고에는 군량미가 넉넉히 비축되어 있었다. 한 달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정훈이 말했다. 1년 전에 비하면 천지 차이지. 이순신도 그 말에 동의했다. 1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의 참담한 모습과 지금은 정말 달랐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다. 더 많은 배,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병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1592년 4월 초, 부산 쪽에서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었다. 일본 배들이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다는 급보가 날아왔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인가? 이순신은 즉시 전 병력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겼다. 군선들은 언제든 출항할 수 있도록 포구에 대기했다.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라. 적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4월 중순이 되자 부산포에서 급한 전령이 도착했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몰려왔고 수만 명의 군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의장에 모인 장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거북선을 만들고 무기를 갖추고 훈련을 했다. 모두 이날을 위해서였다.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포는 이미 함락되었을 것이다. 왜군은 빠르게 북상할 것이다. 하지만 바다는 우리 것이다. 육지에서는 밀릴지 몰라도 바다에서만큼은 우리가 이긴다. 이순신의 단호한 말에 장수들의 눈빛이 빛났다. 출전 준비를 완료하라. 적의 수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우리는 그들을 바다에서 경멸할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자 수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병사들은 배에 올랐고 화포와 화살이 실렸다. 군량미와 식수도 충분히 준비되었다. 거북선 2척이 선두에 섰고 그 뒤로 판옥선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나대용이 보고했다. 좋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이순신은 장대에 올라 전체 함대를 바라보았다.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도 있었지만 확신도 있었다.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전 장수와 병사들에게 고한다. 이순신의 목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1년 동안 이날을 준비했다. 땀 흘려 훈련하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갈았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함이었다. 바다는 우리의 터전이다. 적들이 감히 우리 바다를 넘보려 한다.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라. 필승.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1년 동안 함께 땀 흘리고 준비한 시간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이순신이 보여준 지도력과 헌신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조선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무장한 전사들이었다. 1592년 4월, 봄바람이 부는 여수 포구에서 전라좌수영의 함대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다져진 수군, 새롭게 건조된 거북선, 개량된 무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의지로 무장한 장수와 병사들. 이순신이 1년 동안 쌓아올린 방파제가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다 위로 펄럭이는 깃발 아래 이순신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킬 철벽의 방파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수 포구에 서 있는 이순신과 그의 수군이었다.